일요일 오후 24사단 면회실의 소란스러움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탐욕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박민재 중령이 탁자를 내리치며 거칠게 일어섰다. 그와 마주한 김하늘은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박중령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강남 바닥에서 돈 좀 굴리는 꽃뱀 주제에 감히 장교한테 훈계질이야.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지? 짐승 같은 그의 손이 순식간에 김하늘의 가느다란 손목을 부러뜨릴 듯 낚아챘다. 셔츠의 단추가 뜯겨나가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면회실의 정적을 찢어놓았다. 헝클어진 옷매무새 사이로 하얀 속살이 드러나자 주위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동생 김민준이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억눌린 공포와 무력감 때문에 그의 외침은 메아리 없는 비명처럼 흩어졌다. 박중령은 희열 어린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한번 손을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지금 지옥문의 빗장을 열어버렸다는 사실을 수치심에 떨던 여자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707 특임대 전설이라 불리는 김하늘의 서늘한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하나가 제게는 다음 에피소드를 제작하는 원동력이니까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가울 것 같습니다. 붉은색 페라리의 거친 배기음이 강원도의 험준한 산맥을 올렸다. 운전대를 잡은 김하늘은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점검했다. 특전사령부에 살아있는 신하이자 최연소 여성 장군인 김하늘 소장의 냉철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거울 속에는 명품으로 휘감은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딸만이 앉아 있었다. 짙은 스모키 화장, 화려한 귀걸이, 그리고 몸매가 드러나는 과감한 드레스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에 피가 가실 정도로 힘을 주었다. 가죽이 비명 지르는 소리가 차 안을 메웠다. 하나뿐인 혈육, 동생 김민준. 그가 부대 생활이 즐겁다는 편지를 보냈을 때 김하늘은 본능적으로 위화감을 감지했다. 평소 악필이던 동생의 글씨가 지나칠 정도로 반듯했고 문장에서는 억지로 짜낸 듯한 인위적인 느낌이 풍겼기 때문이었다. 장군으로서 시차를 나온다면 부대는 완벽하게 연출된 연극 무대만을 보여줄 게 뻔했다. 그래서 그녀는 계급장을 내려놓고 가장 무시당하기 쉬운 민간인 여성의 탈을 쓰고 이곳에 잠입하기로 했다.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차창 밖으로 15사단 위병소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브레이크를 밟자 타이어가 흙바닥을 긁으며 차가 멈춰섰다. 김하늘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표정을 고쳤다. 차가운 지휘관의 눈빛은 사라지고 요염한 미소만이 입가에 남았다. 창문이 내려가자 경계 근무를 서던 위병소 병사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김하늘의 가슴 라인과 매끈한 다리를 훑어내렸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낄낄대며 속삭이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야, 봤냐? 와, 사이즈 장난 아닌데. 옆에 있던 병사도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맞장구 쳤다. 저런 여자가 면회 오는 거면 진짜 군대 할만하지? 누구 면회 온 건지 몰라도 개떡 같네. 김하늘은 피부에 닿는 끈적한 시선들을 느끼며 콧방귀를 꼈다. 평시였다면 즉시 저 건방진 눈가를 파버렸겠지만 지금은 연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코끝까지 내리고 짐짓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충성.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 여기 김민준 이병 면회 왔는데요. 병사 하나가 능글맞은 표정으로 차창에 팔을 걸쳤다. 그의 시선은 김하늘의 얼굴이 아닌 깊게 파인 쇄골 라인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 민준 이병 누나 되십니까? 신분증 확인 좀 해야겠는데요. 보안 규정이 강화돼서요. 그는 핑계를 대며 상체를 차 안으로 들이밀듯이 몸을 숙였다. 김하늘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다.
병사는 신분증을 받아드는 척하며 슬쩍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명백한 추행이었다. 하지만 김하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생글생글 웃어 보였다. 잘 좀 봐주세요, 오빠들. 우리 민준이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네요. 병사는 신분증을 돌려주며 느끼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누님 동생인데 저희가 특급으로 모셔야죠. 면회실은 저쪽입니다. 차단기가 열리자마자 페라리는 거친 엔진음을 토해내며 부대 안으로 돌진했다. 룸미러로 확인한 뒤쪽 상황은 가관이었다. 병사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저질스러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김하늘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다. 위병소 꼴라지가 이 정도니 부대 기강은 안 봐도 비디오였다. 주차장에 도착한 김하늘은 정성스레 싼 도시락 가방을 챙겼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특제 장어구이와 김민준이 좋아하는 밑반찬들. 도시락의 온기는 따뜻했지만 부대를 바라보는 그녀의 심장은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면회실 입구에 발을 들이자 지독한 땀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향기, 그리고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뒤엉켜 덮쳐왔다. 주말 오후라 그런지 면회 장소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다. 통닭을 뜯으며 즐거워하는 병사들, 연인의 품에 안겨 애처로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 김하늘은 창가 쪽 빈 테이블을 찾아 조용히 몸을 기댔다. 그러자 주위의 이목이 순식간에 그녀에게 쏠렸다. 군부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미모와 세련된 패션 때문이었다. 개구리 마크를 단 상병 하나가 낄낄대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고 맞은편의 병사들은 입을 벌린 듯 쳐다보았다. 와, 진짜 연예인 아니야? 저런 사람이 여길 왜 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김하늘은 무심하게 핸드폰 화면만 확인했다. 예정된 면회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초조함이 목을 조여올 무렵이었다. 면회실 안쪽에 육중한 철문이 쿵 하는 둔탁한 소음을 내며 열렸다. 김하늘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했다. 그 찰나,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산산조각이 났다. 씩씩하게 걸어오는 군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삐걱거리는 기계음이 고막을 긁었다. 다 낡아빠진 휠체어 한 대가 문턱에 걸려 덜컹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위에 앉은 사람은 그녀가 알고 있던 듬직하고 활기찬 동생 김민준이 아니었다. 김하늘은 숨을 들이켰다. 휠체어에 힘없이 축 늘어진 남자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야위어 있었다. 왼쪽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하얀색 붕대는 시커먼 먼지와 누군가 밟은 듯한 발자국으로 얼룩져 흉물스러웠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얼굴이었다. 전투모를 푹 눌렀었음에도 귀 뒤쪽과 목덜미에 자리 잡은 붉은 긁힌 자국들은 감춰지지 않았다. 찢어진 상처 주변으로 피딱지가 엉겨붙어 있었다. 입가는 부어 있었고 생기 없는 눈동자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김하늘은 손에 쥐고 있던 핸드백 끈이 끊어질 정도로 꽉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전우는 아무도 없었다. 김민준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바퀴를 굴리고 있었다. 주위의 병사들은 곁눈질만 할 뿐 누구 하나 거들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조소 어린 시선들이 그를 쫓았다. 참다 못한 김하늘이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그녀의 급한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깨고 면회실을 울렸다. 그녀가 코앞까지 다가가자 김민준이 기겁하며 고개를 품 안으로 파묻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러 왔다고 생각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김하늘이 묽기 어린 목소리로 불렀다. 민준아. 나야. 다정한 음성에 웅크리고 있던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누나의 얼굴을 확인한 그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다. 그러나 그 눈빛에 서린 것은 반가움이 아닌 지독한 공포와 당혹감이었다. 김민준의 턱이 덜덜 떨리며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나 오면 안 돼. 여길 어떻게 왔어?
그는 사색이 되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숨어있기라도 한 듯 시선이 불안하게 허공을 갈랐다. 김하늘은 심장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애써 밝은 표정으로 김민준에게 손을 뻗었다. 전화도 없고 걱정돼서 왔지? 세상에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다리는 또 왜 부러진 거고? 김하늘의 손가락이 닿자마자 김민준은 불에 댄 듯 손을 뒤로 감추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얼핏 보인 그의 손등에는 담뱃불에 지진 듯한 흉터가 있었고 관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김민준이 주위를 살피며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애원했다. 누나 빨리 가, 제발. 여기 있으면 큰일 나, 그분들이 알면? 그분들이 그게 누군데? 김민준, 너 지금 누구한테 맞고 지내는 거니? 김하늘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하지만 김민준은 대답은커녕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저으며 몸을 떨기만 했다. 바로 그때였다. 김민준의 등 뒤쪽에서 건들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전투복 상의 지퍼를 배꼽까지 내린 병장 한 명과 그를 따르는 상병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녹아내린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다. 병장 계급장을 단 박병장이 김민준의 휠체어 등받이를 팔꿈치로 짓눌렀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휠체어가 기우뚱했다. 김하늘의 시선이 서늘하게 박병장에게 꽂혔다. 박병장은 아이스크림 막대를 입에 문 채 김하늘을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의 눈빛은 끈적하고 불쾌했다. 그가 쪽쪽 소리를 내며 아이스크림을 빨다가 빈정거렸다. 아이고, 이야, 김민준. 이 미인이 내 누나 되시냐? 관물대에서 훔쳐본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끝내주는데? 김민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더듬거렸다. 박병장님, 제 누나입니다. 인사드려야지. 얘야, 이 패급 새끼야. 우리가 뭐 남이냐? 가족 같은 사이끼리 무슨 놈의 인사를 따져? 박병장이 끈적한 손을 뻗어 김하늘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들었다. 김하늘은 당장이라도 그 손가락을 분질러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공포에 질린 김민준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참아냈다. 그녀는 고개를 까닭해 더러운 손길을 피해냈다. 박병장이 허탕친 손을 거두며 픽 비웃었다. 도도하시네. 얘야, 김민준. 누나가 오셨으면 조공을 바쳐야 할 것 아니야? 융통성이 없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김하늘의 쇼핑백들을 턱으로 가리켰다. 김민준은 훈련된 개처럼 김하늘이 가져온 가방을 황급히 풀어 헤치려 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내용물을 쏟을 뻔했다. 김하늘이 김민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 제지했다. 김민준, 그만해. 이거 저 자식들 주려고 가져온 거 아니야? 너 먹이라고 가져온 거야? 김하늘은 고개를 돌려 박병장을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선글라스 뒤의 눈매는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제 동생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의무대로 보내주시죠. 박병장의 미간이 구겨졌다. 감히 민간인이, 그것도 패급 김민준의 가족이 태클을 걸었다는 게 몹시 거슬리는 눈치였다. 그는 위압적으로 몸을 기울이며 김하늘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에서 역겨운 믹스 커피 냄새가 났다. 이봐요, 아줌마. 여기는 사회랑 달라요. 여긴 계급 사회야. 우리가 민준이 놈사람 구실하게 만드느라 얼마나 피땀 흘리는지 알아요? 절이라도 해야지. 그때 복도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훨씬 더 오만하고 거만한 어조였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병장. 면회실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눈치를 보던 병사들이 황급히 자세를 잡고 물러섰다. 박성훈 중위였다. 칼주름 잡힌 정복 차림이었지만 안경 너머 그의 눈빛은 하이에나처럼 교활하고 비릿했다. 박병장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경례를 붙이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충성. 소대장님,
김민준 이병 누나 되시는 분이 면회를 오셨는데 미모가 상당하십니다. 제가 군대 예절 좀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중희의 시선이 김하늘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탐색하듯 그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흥미롭다는 듯 그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걸렸다. 그는 느긋하게 걸어와 민준의 휠체어 뒤에 섰다. 그리고는 장난치듯 휠체어 등받이를 발로 툭툭 쳤다. 그 진동에 민준이 윽 하는 소리를 내며 인상을 찌푸렸다. 박중희는 민준의 신음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김하늘을 보며 싱긋 웃었다. 반갑습니다. 민준이의 소대장, 박성훈 중위입니다. 동생분이 워낙 고문관이라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를 씹어뱉는 그의 말투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김하늘은 입술에 피가 맺힐 정도로 깨물었다.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눈앞의 이 장교가 바로 원흉이었다. 내 동생을 반병신으로 만든 악마.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민준이가 보복당할 것이 뻔했다. 녹음이라도 해야 했다. 더 완벽한 덫이 필요했다. 김하늘은 격렬하게 일렁이는 감정을 억지로 올리며 상냥한 척 연기했다. 아,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민준이가 좀 둔해서 손이 많이 가죠. 순종적인 반응에 박중희의 오만함이 더해졌다. 그는 김하늘의 귀 가까이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불쾌한 열기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는 은밀하고 끈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준이 군생활 편하게 해주는 건 누님하기에 달린 거 아시죠? 면회 끝나고 저랑 저녁이나 같이 하시죠? 밖에서 술 한잔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노골적인 수작질이었다. 동생의 안위를 담보로 한 추악한 거래 제안이었다. 김하늘의 이성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때 김민준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누나, 듣지 마. 그냥 집에 가. 제발 가라고. 민준은 죽을 힘을 다해 휠체어를 밀어 박중희의 앞을 가로막으려 들었다. 박중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어디서 고함을 질러? 박중희가 민준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우당탕. 휠체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집혔다. 민준이 처참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깁스를 한 다리가 시멘트 바닥에 꺾이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렸다. 민준아. 김하늘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민준은 고통보다 공포에 질려 머리를 감싸쥐고 벌벌 떨고 있었다. 면회실 안의 사람들이 경악하며 쳐다보았지만 군인들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모른 척했다. 비겁한 침묵이 흘렀다. 박중희는 벌레를 보듯 민준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김하늘을 내려다보았다. 제복 입은 군인의 품위 따윈 없었다. 약자를 유린하는 가학적인 쾌감과 더러운 욕망만이 그의 눈동자에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아 김하늘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어딜 도망가?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동생 병원비라도 벌려면 몸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김하늘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차가운 살기가 어린 맹수처럼 변했다. 그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날 준비를 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놈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녀는 끙끙대며 민준을 일으켜 휠체어에 태웠다. 먼지 투성이가 된 동생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김하늘은 주먹을 말아주며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다. 당장이라도 저 박중희 놈의 주둥아리를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민준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사시나무 떨듯하는 동생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김하늘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아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켰다. 그녀가 가져온 보온 가방을 열자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퍼졌다. 민준이 입대 전에 좋아하던 족발 세트와 국수였다. 평소라면 군침이 돌았을 그 냄새가 지금은 비릿하게만 느껴졌다. 면회실의 곰팡내와 병사들의 땀 냄새,
그리고 박중희의 역겨운 향수 냄새가 뒤섞여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김하늘은 애써 환한 웃음을 지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큼직한 햄버거의 포장을 벗겨 김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 민준아, 너 햄버거 좋아하잖아. 누나가 사왔으니까 식기 전에 얼른 먹어. 하지만 김민준은 햄버거를 들고도 베어 물지 못했다. 겁에 질린 눈동자는 자꾸만 김하늘의 어깨 너머 누군가를 의식하느라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모습에 김하늘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검은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불길하게 드리워졌다. 민준이 입을 벌리려던 찰나 손에 들려있던 햄버거가 순식간에 낚아채졌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김하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군복상의 단추를 제멋대로 풀어 헤친 병장 하나가 삐딱하게 서서 빼앗아간 햄버거를 우적우적 씹고 있었다. 입가에는 소스가 잔뜩 묻어 있었고 그 뒤로는 성난 얼굴의 병사들이 낄낄거리며 껌을 씹고 있었다. 박 병장이었다. 김민준을 악랄하게 괴롭히는 주동자. 그는 입안 가득 찬 빵과 고기를 삼키지도 않은 채 쩝쩝거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아이고, 냄새가 좋더니 맛도 아주 기가 막히네. 역시 밖에서 사온 수제버거라 그런가? 패티가 아주 살살 녹아. 그는 소스가 묻은 손가락을 혀로 핥으며 노골적으로 김하늘의 다리와 허리 라인을 훑어내렸다. 끈적하고 음흉한 그 시선은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불쾌했다. 김하늘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낮고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에 박 병장은 과장되게 놀란 척하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에이, 누님, 그렇게 정색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민준이가 소대원들에게 패 끼친 게 많아서요. 이 정도는 세금 낸다고 생각하면 되지. 안 그래, 민준아? 박 병장이 김민준의 뒤통수를 툭 쳤다. 민준은 자지러지듯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드세요. 기어 들어가는 민준의 목소리에 박 병장 일당이 낄낄대며 비웃었다. 들었죠? 동생이 먹으라는데요. 아, 누님. 근데 햄버거만으로는 좀 부족한데? 박 병장은 아예 의자를 끌어당겨 김하늘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허락도 없이 테이블 위에 치킨 박스를 열어젖혔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닭다리 하나를 맨손으로 집어들더니 튀김옷이 바삭한 것을 보며 입맛을 다시었다. 잘 먹겠습니다, 누님. 그의 뒤에 있던 병사들도 마치 굶주린 들깨 떼처럼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테이블은 난장판이 되었다. 그들은 김민준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뼈를 발라내는 소리, 탄산음료 캔을 따는 소리,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김하늘의 신경을 긁어댔다. 김민준은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숙인 채 주먹만 꽉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김하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저들의 턱주가리를 날려버릴 수 있었다. 뜨거운 커피를 얼굴에 부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지금 여기서 사고를 치면 김민준이 지옥 같은 이곳에서 더 끔찍한 꼴을 당하게 된다. 박 병장은 치킨을 씹으며 입안의 내용물이 훤히 보이도록 입을 벌리고 말했다. 근데 누님, 용돈 좀 있습니까? 김하늘이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다. 돈. 아니, 김민준 이 자식이 냉동식품을 하도 처먹어서 외상 달아놓은 게 좀 많거든요. 누님 차림새 보니까 돈 좀 버시는 것 같은데 동생 빚은 깔끔하게 정산해주고 가셔야지. 박 병장의 시선이 다시 한번 김하늘의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쇄골과 가슴 라인에 끈적하게 머물렀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딱 보니까 견적 나오네? 강남 템프로 쪽인가? 아니면 뭐 오피스텔. 주변 병사들이 낄낄거렸다. 얘야, 말 조심해. 오피스텔이라니, 요즘은 매니지먼트라고 한다잖아. 아, 그래. 어쩐지 피부가 아주 반질반질한 게 공사 좀 친 얼굴이네. 누님, 이 차 나가면 얼마나 받아요?
우리한테는 좀 싸게 해주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김하늘이 마시던 캔커피를 한 손으로 구겨버렸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살기가 퍼져나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평범한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그녀는 박병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자 한자 새기듯 말했다. 그 더러운 주둥이 닥치고 꺼져. 내 동생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그 손가락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릴 테니까. 순간 박병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여자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한 것이다. 하지만 곧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났다. 이 미친 술집 짝부가 어디서 눈을 희번덕거려? 야, 내 동생 만들기 싫으면 곱게 지갑이나 열라고. 박병장이 손을 들어 김하늘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찰나였다. 면회실에서 무슨 행패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그들의 뒤에서 들려왔다. 박민재 중령이었다. 박병장과 일당들은 즉시 차렷 자세를 취하며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충성, 중령님 오셨습니까? 박민재 중령은 뒷짐을 진 채 느긋하게 걸어왔다. 그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또각또각 묵직하게 면회실을 울렸다. 그는 난장판이 된 테이블과 겁에 질린 김민준,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김하늘을 번갈아 보았다. 상식적인 장교라면 부하들을 꾸짖고 상황을 정리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박중령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박병장이 먹다 남긴 치킨 조각을 쳐다보며 무심하게 툭 내뱉었다. 면회실 위생 엉망이군. 박병장, 오늘 당직 사관이 누구더라? 군기가 아주 제대로 빠졌어. 말로는 군기를 잡는 척했으나 박중령의 표정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난 듯 비릿했다. 박병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민준 누님이 사온 치킨 냄새가 예술이라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중령님도 다리 하나 뜯으시겠습니까? 박중령은 박병장이 내민 치킨을 손으로 쳐내고는 뒷짐을 진 채 김하늘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블라우스를 보며 과장되게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뭡니까? 여기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런 천박한 차림으로 부대 분위기를 흐리시면 곤란합니다. 김하늘은 기가 찬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당신 병사들이 강도짓, 성추행까지 저질렀는데 상관이라는 작자가 사과는커녕 훈계질입니까? 급소를 찔린 박중령의 눈매가 살벌하게 변했다. 그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고 거칠게 손바닥을 내밀었다. 주둥이 닥치고 신분증 내놔. 신원 조회부터 다시 해야겠으니까? 박중령은 김하늘의 찢어진 옷매무새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비아냥거렸다. 딱 봐도 사이즈 나오네. 어디 화류계에서 일하다 오셨나 본데. 이런 분들이 면회 오면 순진한 우리 애들 바람만 듭니다. 여기가 무슨 호스트바인 줄 아십니까? 화가 난 김하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것은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제복을 입고 양아치 짓을 하는 이들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였다. 하지만 박중령은 그녀가 겁을 먹었다고 착각하고는 콧방귀를 끼며 더 으스대기 시작했다. 왜 찔리는데? 짙은 화장에 싸구려 향수 냄새, 딱 봐도 스폰서 만나러 다니는 여자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치킨을 군화발로 지식였다. 출처도 모르는 싸구려 음식으로 병사들 매수하려 하지 말고 신분 증명 못하면 지금 당장 헌병대 불러서 끌어내겠습니다. 박중령은 휠체어에 앉아 떨고 있는 김민준을 향해 고개를 까닥였다. 야, 김민준, 너희 누나 수상한데 간첩 신고라도 해야 하나? 너 가족 신원 보증 잘못 써면 군생활 꼬이는 거 알지?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울먹이며 김하늘의 옷자락을 잡았다. 누나, 제발 그냥 신분증 주고 빨리 가오나 무서워. 제발 부탁이야. 김하늘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품 안에는 특전사령부 소장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이걸 꺼내는 순간 박중령 따위는 그 자리에서 박살낼 수 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이 부대의 만연한 비리의 뿌리를 뽑으려면 아직은 정체를 숨겨야 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지갑 깊숙한 곳에서 일반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군 신분증과 섞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탁 김하늘은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다. 박중령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신분증을 집어들고는 짐짓 꼼꼼하게 살피는 척했다. 김하늘, 이름은 청순 가련한데 성격은 한성깔 하시네. 직업란이 비어있네. 아, 자영업이라고 퉁치고 다니시나 보지. 밤에 하는 자영업. 박중령은 신분증을 돌려주는 대신 자신의 상의 포켓에 슬쩍 찔러 넣었다. 사진이랑 실물이 좀 달라서 정밀 대조가 필요하겠어. 면회 끝나고 내 개인 숙소로 와. 거기서 돌려주지. 뻔히 보이는 개수작이었다. 단둘이 있는 공간으로 유인하려는 역겨운 의도. 옆에서 지켜보던 박 병장이 음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중령님, 요즘 마약이 유행이라는데 혹시 모릅니다. 몸수색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찢어진 옷 사이로 뭘 숨겼는지 어떻게 합니까? 박 병장의 말에 박중령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그는 김하늘의 귀에 입술이 닿을 정도로 바짝 다가와 뱀처럼 속삭였다. 들었지? 절차대로 하면 여기서 내 옷 다 벗겨서 검사해야 돼. 창피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사회에서 뭐 하는 여자인지 몰라도 여기선 내가 왕이야. 내 기분 한번 틀어지면 내 동생 남은 군생활 내내 화장실 청소만 하다가 제대하게 될 거야. 박중령은 능글맞게 웃으며 손을 뻗어 김하늘의 어깨에 걸친 찢어진 옷자락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피부도 하얗고 곱네.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처신 잘해. 김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중령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도살자가 칼을 갈 때처럼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인내심의 한계가 끊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입은 군복을 걸치고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병사의 가족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런 쓰레기들은 걔도 할 필요가 없다. 소각해야 한다. 김하늘은 손가락 관절을 가볍게 풀며 전투 호흡으로 전환했다. 온몸의 신경이 예리하게 곤두섰다. 그녀는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지금 그 손 안 치우면 평생 밥숟가락 못 들게 될 거야. 박중령은 기가 막힌다는 듯 박장대소했다. 하, 협박이야. 얘야, 박병장, 당장 잡아. 휴게실로 끌고 가서 군대 맛 좀 보여줘. 박병장이 침을 삼키며 김하늘의 허리를 낚아채려 달려들었다. 아이고, 누님, 말로 할 때 들으시지 왜 매를 버십니까? 찰나의 순간 김하늘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살기만이 남았다.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늑대의 눈이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좋아. 청소 시작하자. 그녀의 시선이 박병장의 허점 투성이인 관절을 정확히 조준했다. 면회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병장의 손끝이 그녀의 옷깃에 닿기 영. 1초 전 김하늘의 시간만이 가속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소음이 지워지고 오직 타격 지점만이 붉게 빛났다. 그녀의 시야는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히 차단된 채 오직 목표물의 미세한 떨림과 자신의 심장 박동만이 들리는 초집중 상태로 바뀌었다. 승부를 결정짓는 데 필요한 시간은 고작 3초. 지옥 같은 707 특임대 시절, 그녀는 자신의 신체를 치명적인 살상 무기로 개조하는 훈련을 본능처럼 체득했다. 굽 높은 구두, 활동성을 제한하는 타이트한 치마, 헝클어진 옷매무새. 이런 불편한 복장은 그녀에게 페널티가 아니었다. 오히려 약해 보이는 겉모습은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완벽한 미끼였다. 1초 후 김하늘의 눈매가 매섭게 변하며 박병장의 어설픈 동작을 꿰뚫어 보았다. 동시에 그녀의 감각은 옆에서 비웃고 있는 박중령의 빈틈을 정조준했다. 2초 단전에 기를 모으며 무게 중심을 낮췄다. 치마가 터질 듯 팽팽해지며
다리 근육이 용수철처럼 압축되었다. 3초, 반격이 시작되었다. 박병장의 주먹이 날아오기 직전 김하늘의 왼손이 뱀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탁이 든 박병장이 아닌 그녀의 옷을 잡고 희롱하던 박중령의 팔목이었다. 박중령은 자신의 손목을 감싸는 차가운 손길에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허나 그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는 건 찰나였다. 김하늘은 붙잡은 박중령의 관절을 가동 범위 반대쪽으로 거칠게 꺾어버렸다. 마치 젖은 나뭇가지가 찢겨나가는 듯한 끔찍하고 질척한 파열음이 면회실의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것은 생체 조직이 감당할 수 없는 파괴음이었다. 연골과 뼈가 한계치를 초과해 부서지는 소리였다. 박중령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다.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끔찍한 통증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하늘은 그가 신음할 틈도 주지 않았다. 왼손으로 팔을 묶어둔 채 그녀의 오른 주먹이 포탄처럼 아래에서 턱 밑으로 쏘아 올려졌다.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타격. 조준점은 턱이 아닌 호흡을 관장하는 급소, 목이었다. 퍽하는 소름 끼치는 타격음이 공간을 울렸다. 마치 도살장에서 고기를 다지는 듯한 둔탁한 소음이었다. 박중령의 눈이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해 뒤집혔다. 숨길이 막히며 컥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만 간신히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오만방자하던 장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맥없이 바닥으로 처박혔다. 그는 으스러진 목을 감싸쥐고 바닥을 기며 짐승 같은 괴성을 토해냈다.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참극이었다. 면회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주변의 병사들과 면회객들, 그리고 휠체어의 김민준까지 넋을 잃고 그 압도적인 광경을 응시했다. 가냘픈 여성으로만 보였던 그녀가 순식간에 덩치 큰 장교를 불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충격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건 옆에 있던 박병장이었다. 그는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박중령을 보고 공포와 분노가 뒤엉킨 비명을 내질렀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김하늘을 죽일 듯 노려보며 고함쳤다. 이 미친년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박병장이 주먹을 크게 휘두르며 김하늘을 향해 달려들었다. 기술이라곤 없는 단순하고 무식한 전형적인 동네 양아치의 싸움 방식이었다. 김하늘의 눈에 그의 빈틈은 운동장처럼 보였다. 김하늘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과감하게 한 걸음 전진하며 박병장의 사정권 안으로 파고들었다. 살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실전 무술 크라브 마가의 잔혹한 기술이 그녀의 본능을 타고 흘러나왔다. 박병장의 주먹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간발의 차로 스치는 순간 김하늘의 팔꿈치가 창처럼 박병장의 명치를 강타했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박병장의 상체가 폴더폰처럼 급격히 꺾였다. 호흡이 끊겨 고통스러워할 틈도 주지 않고 김하늘은 숙여진 그의 뒷머리를 움켜쥐고 솟구치는 자신의 무릎 위로 찍어 눌렀다. 바각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콧대가 주저앉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다. 붉은 선혈이 허공에 흩날렸다. 박병장은 신음조차 내뱉지 못하고 뒤로 튕겨나갔다. 그의 얼굴은 피로 뒤덮여 이목구비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뭉개졌다.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야 뒤에 있던 병사 3명이 당황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놈들은 박중령의 패거리이자 김민준을 괴롭혀온 가해자들이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잡아. 당장. 덩치 큰 박상병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식판을 집어던지고 돌진했다. 나머지 2명도 합세하여 김하늘을 포위망에 가두듯 달려들었다. 4대1의 불리한 형세. 평범한 민간인이라면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졌을 상황이다. 허나 김하늘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아드레날린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야수 같은 투쟁심을 일깨웠다. 김하늘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몸 좀 풀겠네. 그녀는 달려드는 박상병의 주먹을 고개만 까딱하여 가볍게 피했다. 주먹이 가르는 바람이 뺨을 스치자마자 그녀는 박상병의 팔을 낚아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그대로 바닥에 매닫고 잤다.
거대한 덩치가 시멘트 바닥에 꽂히며 면회실 전체가 울렸다. 둔탁한 파열음과 동시에 박상병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김하늘은 넘어진 박상병의 어깨를 발판 삼아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뾰족한 구두 굽이 부러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맨발에 가까워지니 스텝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허공에서 유연하게 몸을 회전시키며 등 뒤를 노리던 박일병의 관자놀이를 무릎으로 찍어 눌렀다. 체중이 실린 타격은 빈틈없고 강력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퍼져나갔다. 박일병은 끊어진 인형처럼 맥없이 튕겨나가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이제 서 있는 적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주춤거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동료들이 피범벅이 되어 바닥을 구르는 광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쇠로 된 식판을 방패처럼 들어 올렸다.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김하늘은 여유롭게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갔다. 망가진 구두가 바닥에 끌리는 마찰음이 마치 사신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그녀는 날아오는 식판의 움직임을 눈동자로 읽어냈다. 쇳덩이가 정수리를 덮치기 직전 그녀는 표범처럼 파고들어 남자의 명치를 팔꿈치로 강하게 찔러 넣었다. 단순한 가격이 아니었다. 팔꿈치의 분권처럼 짧은 거리에서 파괴적인 충격을 주는 일격이었다. 남자는 마치 달려오던 트럭에 치인 듯 공중에 붕 떴다가 뒤로 나뒹굴었다. 그는 뒤편에 놓인 배식대와 함께 요란한 괴음을 내며 처박혔다. 와르르 쌓여있던 쟁반들이 쏟아지고 잔반통이 넘어져 바닥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 모든 난장판이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40초 남짓이었다. 바닥에는 5명의 덩치 큰 사내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나뒹굴고 있었다.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그들의 몰골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그 중에는 다리를 잡고 비명을 지르는 자, 침을 흘리며 붉은 피를 토해내는 자도 있었다. 박중령은 여전히 성대를 다친 듯 목을 움켜쥐고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김하늘은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어 올렸다. 뜯겨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쇄골 라인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온매무새를 대충 정리하며 싸늘한 눈빛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낙오자들을 굽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면회실을 가득 채운 구경꾼들을 스쳐 지나갔다. 공포와 충격, 그리고 기묘한 카타르시스가 뒤섞인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넋을 잃고 누나를 응시했다. 그의 눈가엔 어느새 물기가 가득 차올랐다. 그것은 공포심 때문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감싸주던, 잊고 지냈던 누나의 압도적인 강함을 다시 목격한 것에 대한 전율과 감동이었다. 김하늘은 발밑에 나뒹굴던 자신의 가방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 덜렁거리는 구두를 미련 없이 벗어던졌다. 맨발에 바닥의 냉기가 전해졌다. 그녀는 박중령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일어나, 엄살 피우지 말고. 박중령이 사색이 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요동치고 있었다. 김하늘은 몸을 굽혀 박중령의 상의 포켓에 들어있던 자신의 신분증을 낚아챘다.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면회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자, 몸풀기는 끝났고.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헌병들에게 향했다. 다음 타자 있어? 불만 있으면 지금 덤벼. 귀찮으니까 한 번에 정리해줄게. 면회실의 두꺼운 철문이 찢어지는 듯한 괴음을 토해내며 활짝 개방되었다. 그 소리는 마치 야수의 포효와 같아서 실내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긴급 상황을 전파받은 헌병대 지원 병력이었다. 진압봉과 방패, 검은 헬멧으로 중무장한 10여 명의 대원들이 썰물처럼 들이닥쳤다. 그들의 워커 발소리가 딱딱한 바닥을 두드리며 위압적인 울림을 만들어냈다. 철컥거리는 장전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총구가 일제히 김하늘을 타깃으로 잡았다.
서늘한 쇳덩어리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급소와 미간을 겨냥하고 있었다. 김 조장이 고막이 터질 듯한 성량으로 복창했다. 전원 동작 그만. 즉시 저항을 멈추고 투항하라. 불응시 사살하겠다. 면회실은 찰나의 순간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구석으로 피신해 있던 면회객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놀란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숨막히는 살기가 공간을 장악했다. 그러나 수많은 총구 앞에서도 김하늘의 표정은 소름 끼칠 만큼 담담했다. 그녀는 고개를 까딱이며 자신을 포위한 헌병들을 천천히 스캔했다. 그녀의 눈동자엔 공포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상대의 사각지대와 제압 순서를 시뮬레이션하는 기계적인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오히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헌병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눈앞의 이 여자는 비록 맨발에 찢겨진 초라한 차림이었으나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총을 든 그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녀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은 총기라는 물리적 우위를 순식간에 지워버릴 만큼 위협적이었다. 휠체어에 탄 김민준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누나, 제발 하지 마. 그냥 엎드려. 동생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김하늘의 서늘했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풀며 투항의 의사를 내비쳤다. 지금 여기서 헌병들과 전면전을 벌이는 건 김민준을 사지로 내모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헌병대 대열 뒤쪽에서 공간을 짓누르는 묵직한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자신의 구역을 침범한 불청객을 심판하러 나온 포식자처럼 여유롭고도 위압적인 발걸음이었다. 병사들이 황급히 좌우로 갈라지며 길을 열었다. 칼주름 잡힌 전투복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 제1보병사단장 박명훈 소장이었다. 박명훈 소장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참혹한 현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매서운 눈빛이 쑥대밭이 된 면회실을 훑어내렸다. 박살난 집기들,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물, 그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박성훈 중위와 병사들. 박 소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단순 취객의 난동이라던 보고와 달리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쓰러진 부하들의 몰골은 단순 폭행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부러진 관절과 급소 타격으로 인한 실신.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살인 기계에 의한 일방적인 유린의 흔적이었다. 박 소장의 시선이 마침내 난장판의 중심에 홀로 서 있는 여자를 향했다. 산발이 된 머리와 찢겨진 옷,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맨발. 허나 그 처참한 몰골 뒤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백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하체와 언제든 타격할 준비가 된 손끝의 모양새. 찰나의 순간 박 소장의 뇌리에 섬광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합참 작전 회의실,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전설적인 707 특수임무대의 작전 영상. 그 속에서 테러리스트를 도륙하던 코드 네임 발키리. 그리고 이어진 장성 진급 신고에서 마주쳤던 그 얼음장 같이 차갑고 고고했던 얼굴. 박명훈 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등줄기에는 순식간에 식은 땀이 흥건하게 고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도대체 저분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 그는 홀린 듯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 순간 김하늘이 고개를 돌려 박 소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사를 넘나든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그 압도적인 눈빛이 박 소장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갔다. 확신은 곧 경악으로,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박명훈 소장은 목이 터져라 고함을 내질렀다. 당장 총 내려. 이 정신 나간 새끼들아. 사단장의 벼락 같은 호통에 헌병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들은 총을 든 자세 그대로 어안이 벙벙해져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격분한 박 소장은 맨 앞에 있던 김 조장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총 치우라고 했다.
지금 누구한테 감히 총구를 겨누는 거야? 너들 싹 다 영창 가고 싶어. 사단장의 극렬한 분노에 헌병들은 기겁하며 총구를 내리고 뒷걸음질 쳤다. 영문을 모르는 좌중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바닥을 구르던 박성훈 중위마저 고통을 잊은 듯 멍한 얼굴로 사단장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박명훈 소장은 급히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조금 전까지의 위압적인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식은땀을 흘리며 극도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김하늘의 코앞까지 다가가 멈춰섰다. 그리고 수많은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허리를 곧게 세우고 칼각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정적을 깨고 우렁차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복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충성. 제1보병사단장 소장 박명훈, 김하늘 장군님께 신고합니다. 순간 면회실의 모든 시간이 정지한 듯 했다.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헌병들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박성훈 중위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빠져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장군. 저런 여자가 장군이라고? 박중위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자신이 옷을 찢고 희롱하며 총까지 겨누었던 상대가 사단장보다 높은 고위 장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심장이 공포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턱이 부서진 고통도 잊은 채 그는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미친 듯이 떨기 시작했다. 극도의 공포감에 괄약근이 풀리며 그의 전투복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박태수 병장을 비롯한 다른 가해 병사들의 반응도 처참했다. 그들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감히 별을 단 장군에게 하극상을 저지르고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은 군법회의를 넘어 그들의 인생이 끝장났음을 의미했다. 휠체어에 앉은 김민주는 멍하니 눈알을 올려다보았다. 손잡이를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누나가 군에서 성공했다는 건 막연히 알았지만 사단장이 경례를 박을 정도의 위치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사단장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대. 내 누나가 바로 그런 위치였어. 김하늘은 박명훈 소장의 거수 경례를 묵묵히 응시하기만 했다. 그녀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났지만 위압감 넘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명훈 소장, 귀관의 지휘 체계가 아주 훌륭하군. 민간인을 상대로 집단 린치를 가하고 성범죄까지 시도하는 게 일사단의 전통인가? 그녀의 음성은 크지 않았으나 면회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며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파면을 예고하는 경고였다. 박명훈 소장은 거리하던 손을 떨며 내렸고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지도 못한 채 대답했다. 송구합니다. 장군님. 제가 부덕하여 부하들의 기강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관련자들은 전원 헌병대로 이송하여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뒤에 대기하던 김 조장과 헌병들에게 소리쳤다. 뭘 멍하니 보고 있나? 당장 이 범죄자 놈들을 끌어내. 박성훈 중위, 박병장, 그리고 가담한 놈들 전부 포박해. 김 조장의 지시에 따라 헌병들이 달려들었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성훈 중위와 그 패거리들을 거칠게 제압했다. 방금 전까지 김하늘을 비웃던 그들은 이제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을 기는 처량한 꼴이 되었다. 박성훈 중위가 악을 쓰며 저항했다. 사단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박명훈 소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박성훈의 멱살을 잡고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박성훈의 고개가 휙 돌아갔다. 닥쳐. 이놈이 감히 누구 앞이라고 떠들어. 당장 끌고 가서 처박아. 박성훈 중위와 일당들이 비참한 몰골로 끌려나가는 동안 면회실 안의 병사들과 면회객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김하늘은 그 난장판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씁쓸한 뒷맛이 남았다. 만약 자신이 김장군이라는 계급장이 없었다면 결말은 비극으로 끝났을 것이다. 박명훈 소장은 다시 한번 김하늘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장군님, 이곳은 안정이 필요하신 동생분께 좋지 않습니다. 제 집무실 옆에 응접실이 있으니 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의무관도 그쪽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는 찢어진 김하늘의 옷매무새를 보며 송구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정중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했다. 김하늘은 잠시 갈등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박 소장의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겁에 질린 김민준이 눈에 밟혔다. 지금은 충격받은 동생을 달래고 사태를 수습하는 게 먼저였다. 무엇보다 김민준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공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민준이도 함께 이동하도록 하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귀빈실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박명훈 소장은 깍듯이 길을 열었다. 김하늘은 휠체어를 밀며 그의 뒤를 따랐고 수많은 병사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그들의 이동로를 만들었다. 안내받은 응접실은 호화로웠다. 고급 가죽 소파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박 소장은 정복관을 시켜 갈아입을 옷과 구급 상자를 가져오게 지시했다. 장군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 부하들이 이런 천인공로할 짓을 저지르다니 제가 군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놈들을 엄벌하고 동생분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박명훈 소장은 바닥에 머리라도 박을 기세로 사과했다. 그는 직접 냉수를 따라 건네며 김민준의 안색을 살피는 신용을 했다. 그의 표정은 근심과 자책으로 가득 차 보였다. 김하늘은 소파에 기대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 박명훈 소장은 군내에서도 처세술과 정치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런 위인이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나오는 것이 단순히 내 계급 때문일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의 도움을 이용해야 했다. 김민준이 아직 이 부대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으니까? 박 소장, 내 동생 민준이 말일세. 오늘부로 의병 제대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게. 더 이상 이런 곳에 내 동생을 맡길 수 없네? 김하늘이 단호한 어조로 통보했다. 박명훈 소장은 잠시 난처한 척 연기하다가 이내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규정을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해서, 아니, 제가 직권을 사용하여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는데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배려심 깊은 지휘관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김하늘은 그제야 긴장을 조금 풀었다. 적어도 그가 자신의 편에 서서 사태를 수습해 줄 것이라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헌병대에 연락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박명훈 소장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응접실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는 등을 돌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 찰나 그의 얼굴에 붙어있던 사람 좋은 미소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 빈자리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비열한 조소가 떠올랐다. 그는 힐끔 뒤를 돌아보았다. 김하늘은 김민준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위로하고 있었다. 남매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며 박명훈 소장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그는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즐겨찾기에 등록된 연락처를 터치했다. 화면 상단에는 박도현 준장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하고는 메모장에 써두었던 텍스트를 복사해 전송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액정 위를 미끄러지듯 스쳤다. 호랑이가 제 발로 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판을 제대로 벌릴 준비 부탁드립니다. 전송 완료 표시를 확인한 박명훈 소장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휴대폰을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어느새 그의 표정은 근엄하고 자애로운 지휘관의 얼굴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다. 장군님, 헌병대 쪽에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감히 우리 부하를 건드린 놈들, 군복 벗는 걸로 안 끝나게 할 겁니다.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다가갔다. 그 따뜻한 위로 속에 감춰진 독침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김하늘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면회실의 소란은 잦아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곳은 포탄이 터지는 전선이 아니라 더러운 계략과 모함이 판치는 개판 싸움이 될 터였다. 박명훈 소장의 그림자가 김하늘과 김민준의 머리 위를 덮쳤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듯한 서늘하고 위협적인 그림자였다. 두꺼운 철제문이 닫히는 소리가 김민준의 귓가에 울렸다. 덜컹거리는 소음과 함께 복도의 빛이 사라지자 병실 안에는 환풍기가 돌아가는 건조한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이곳은 박명훈 소장이 배려해 주었다는 특별 독방이었다. 그러나 김민준의 눈에 이곳은 병실이라기보다 격리실에 가까웠다.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막힌 회색 벽, 코끝을 맵게 하는 강한 약품 냄새,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서늘한 실내 온도, 마치 죄수를 가두는 독방의 한기 같았다. 김민준은 젖은 손으로 시트를 쥐어뜯듯 잡았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수액의 차가움보다 알 수 없는 공포가 심장을 더 세게 조여왔다. 누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박 소장의 명령으로 이곳에 이송된 후 의료진의 발길은 완전히 끊겨 있었다. 정적을 깨고 전자 도어록이 해제되는 비프음이 들렸다.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바닥을 울리며 천천히 침대를 향해 다가왔다. 쿵, 쿵,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김민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 했다. 나타난 인물은 기대했던 의사가 아니었다. 전투복 차림의 거구, 박명훈 소장의 수행 비서관이었다.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김민준을 내려다보았다. 비서관의 시선이 김민준의 기부스한 다리에 머물렀다. 김민준 이병, 내 누나 덕분에 부대가 아주 난리가 났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조롱은 예리한 면도날처럼 김민준의 신경을 긁었다. 김민준은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겁에 질린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비서관은 상체를 숙여 김민준의 귀 가까이 얼굴을 밀착했다. 악마의 유혹처럼 끈적한 목소리가 귓바퀴를 파고들었다. 내 누나, 지금 밖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상상이나 가냐? 너 하나 빼내겠다고 사단장님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갔어. 부대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김민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누나가 항의를 했다고는 생각했지만 부대를 뒤집어 놓았다니. 아, 아닙니다. 누나는 그저 억울해서. 비서관이 김민준의 환자복 멱살을 잡으며 말을 끊었다. 그는 김민준을 거칠게 몰아붙이며 으르렁거렸다. 내가 처신을 똑바로 못해서 누나 군복 벗게 생겼다고. 멍청한 새끼야. 다리 부러진 게 문제야? 내 누나는 지금 불명예 제대당하고 인생 종치 일보 직전이야. 전부 너 때문에. 김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죄책감. 그것은 박중희의 폭행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이었다. 차라리 내가 사라졌다면 누나가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았을 텐데. 절망적인 생각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비서관은 김민준의 절망을 즐기듯 입꼬리를 말아올렸다. 그는 품 안에서 펜과 종이 한 장을 꺼내 침대 위에 툭 던졌다. 잘 들어. 내 누나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야. 입 다물고 죽은 듯이 있어? 박중희 일은 전부 내가 부대 적응 못해서 생긴 오해라고, 내 망상이었다고. 안 그러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딱딱한 깁스 위를 손가락으로 불쾌하게 톡톡 두드렸다. 내 누나 감옥 가는 걸로 안 끝나. 평생 군사재판에 시달리다 폐인처럼 살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비서관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나갔다. 멀어지는 군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히는 굉음이 다시 한번 병실을 강타했다. 김민준은
베개의 얼굴을 깊이 파묻었다.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나오려 했지만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참았다. 자신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그것이 누나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만 같았다. 같은 시각, 블라인드가 내려진 사단장실, 어둠 속에서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이 박명훈 소장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얼음이 녹아가는 양주잔이 놓여 있었고 짙게 깔린 담배 연기가 허공에서 궤적을 그렸다. 박명훈 소장은 마우스 휠을 천천히 굴리며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모니터 속 영상은 오늘 낮 면회실에서 벌어진 난동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다. 박중희가 김하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김하늘이 격분하여 박중희의 관절을 꺾어 제압하는 모습이었다. 박명훈 소장의 손놀림이 마우스 위에서 바쁘게 춤을 췄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컷들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빠르게 재배열되었다. 딸깍, 마우스를 클릭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어두운 방의 침묵을 갈랐다. 결과물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박중희가 먼저 김하늘을 희롱하고 옷을 찢으려던 결정적인 원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 화려한 사복 차림의 여자가 정복 입은 장교의 팔을 잔혹하게 비틀어 바닥에 매다 꽂는 폭력적인 장면뿐이었다. 편집된 영상 속에서 김하늘은 동생을 위해 싸우는 누나가 아니었다. 그저 장군의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부하를 짓밟은 통제불능의 갑질 상사로 묘사될 뿐이었다. 박명훈 소장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가 쥐고 있던 만년필이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음산한 박자를 만들어냈다. 완벽해. 이건 걸작이야. 그는 곧바로 박도현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박 소장, 준비는 됐나? 수화기 넘어 박 준장의 목소리엔 살기가 서려 있었다. 박 소장은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으며 거만하게 대꾸했다. 방금 편집을 마쳤습니다. 제목은 여군 장군의 엽기적인 폭행 정도가 좋겠군요. 원본 파일은 완전 삭제했고 업로드 대기 중입니다. 댓글 부대는 준비되셨습니까? 물론이지. 유령 계정들 연계해 좌표 찍을 준비를 마쳤어. 언론사 배포망도 세팅 끝났다. 신호만 보내. 훌륭합니다. 김하늘 그 여자, 내일이면 전 국민의 조리 돌림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감히 내 구역에서 깽판을 쳐? 사회적으로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지. 박 소장은 통화 상태를 유지한 채 배포 버튼을 클릭했다. 전송 완료 창이 뜨며 울린 맑은 알림음은 김하늘이라는 군인의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다. 서울행 고속도로를 달리는 김하늘의 손은 핸들이 부서져라 꽉 쥐어 있었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손등 위로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민준을 떼어놓고 오는 마음이 쇳덩이처럼 무거웠다. 박명훈 소장이 치료를 핑계로 김민준을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김하늘은 거절할 수 없었다. 당장 민준이의 발작 증세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대시보드 거치대에 꽂아둔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발작하듯 진동했다. 끊이지 않는 진동음이 빗소리를 뚫고 차 안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김하늘은 급히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했다. 서늘한 공포가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을 때 그곳엔 부재중 전화 수십 통과 읽지 않은 메시지 수백 개가 쌓여 있었다. 국방부 동기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번호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김하늘은 가장 위에 떠있는 메시지의 링크를 눌렀다. 즉시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뉴스 속보가 재생되었다. 충격 단독 갑질이 여왕 육군 여단장, 부하 폭행 영상 파문.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가 좁은 차 안을 우렁차게 울렸다. 오늘 오후 전방부대에서 믿기 힘든 하극상, 아니 상관의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특전사 출신 김하늘 준장이 면회 중 부하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영상입니다. 이어서 박명훈 소장이 조작한 편집본이 송출되었다. 영상 속 김하늘은 마치 조폭 영화의 악당 같았다.
맥락이 제거된 영상은 진실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고 있었다. 김하늘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숨을 쉴 때마다 흉통이 조여왔다. 영상 밑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실시간 댓글들은 더욱 가관이었다. 완전 사이코패스네, 저런 게 장군? 성격 파탄자 아님. 눈빛 봐라 살인자네, 뒤로 돈 로비에서 별 달았겠지 뻔하다. 남자가 맞고만 있네 불쌍해, 주유희 당장 불명예 제대시켜라. 나라 망했네. 깡패가 지휘관이라니 작풀 하나하나가 독이 묻은 화살이 되어 김하늘의 심장에 꽂혔다. 억울함에 온몸에 피가 끓어올랐다. 옷을 찢고 김민준을 학대한 범죄자는 피해자로 둔갑했고 가족을 지키려던 자신은 국민의 역적이 되어 있었다. 쾅! 김하늘이 주먹으로 대시보드를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터질 듯한 분노를 사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박명훈, 박도현. 그녀의 입술 사이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된 덫이었다. 박 소장의 그 비열한 눈웃음, 김민준을 챙겨주겠다던 역겨운 호의. 그 모든 것이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연극이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실. 김하늘은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지금 전화를 받았다간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제35보병여단의 부대 개방 행사이자 우수 장병 표창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다. 1년 전 최석훈의 횡령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바로 그 연병장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마지못해 끌려나온 병사들의 무기력한 눈빛 대신 열정과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눈동자들이 연병장을 채우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이하은 여단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부대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불필요한 행정은 사라졌고 체계적인 교육과 합리적인 부대 지휘가 자리를 잡았다. 지금부터 유공자 표창 수여를 시작한다. 호명된 인원은 단상으로.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2명의 장병들이 씩씩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국방부 장관 표창, 원사 이민석. 박 원사는 떨리는 손으로 표창장을 받아들었다. 대대장 표창도 사단장 표창도 아닌 국방부 장관 표창이었다. 그가 개선한 장비 부품이 전군에 보급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축하하네, 박 원사. 이제 자네 아이디어로 만든 장비를 전 육군이 쓰게 됐어.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여단장님과 밤새워 고민을 함께한 전우들에게 돌립니다. 박 원사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다음 차례였다. 최우수 병사 표창, 병장 강동철. 단상 아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강동철 병장, 그는 1년 전 훈련 도중 다리를 다쳐 의가사 제대 권유까지 받았던 바로 그 강일병이었다. 그는 피나는 재활훈련 끝에 기적적으로 부대에 복귀했고 병장으로 진급하여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강 병장은 약간의 절뚝거림이 남아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누구보다 당당했다. 그가 이하은 앞에 섰다. 해냈구나. 이하은의 따뜻한 한마디에 강 병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단결.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여단장님과의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군인 정신은 특급 전사입니다. 이하은이 직접 강 병장의 가슴에 표창과 꽃다발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규정에는 없었지만 그를 꽉 안아주었다. 두꺼운 군복 너머로 병사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다. 수고했어. 돌아와줘서 고마워. 자네가 우리 부대의 진정한 자랑이야. 연병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시켜서 치는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동과 환호의 박수였다. 일정이 모두 끝나고 어둠이 내릴 무렵 이하은은 홀로 여단 본부 옥상에 올라갔다. 난간에 기대어 서서 붉게 타오르는 전방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멀리서 저녁을 준비하는 병사들의 힘찬 구호 소리가 들려왔다.
썩은 살들은 도려냈고 다친 병사들은 보듬었고 무너진 기강들은 다시 세웠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부대 마크인 열쇠 모양의 배지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특전사 시절 그녀는 임무 완수 기술만을 연마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싸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는 강압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참모장이 올라왔다. 여단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국방부 장관실 연락이 왔습니다. 여단장님의 혁신 사례를 국방일보 인터뷰를 통해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이하은이 피식 웃었다. 소개라. 가서 한마디만 하면 되겠군. 부하를 말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라고. 하하. 역시 여단장님 다우십니다. 내려가시죠. 오늘 회식은 이민석 원사가 쏜답니다. 여단장님 꼭 모시고 오라고 난리입니다. 그래, 장관님 표창에 상금 받았다더니 한턱 크게 쏘려나 보군. 거절하면 예의가 아니지. 이하은은 배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몸을 돌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어둠이 내려앉은 연병장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그 불빛들이 모여 마치 은하수처럼 길을 밝히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자 장군 이하은. 그녀가 걷는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옥상을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를 향해 마음속으로 경례를 붙였다. 오늘도 이상무, 단결. 어둠 속에서도 제35보병여단 열쇠 부대의 상징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열쇠가 열어젖힌 새로운 문 뒤에는 더 이상 아픈 눈물도 비겁한 외면도 없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누나가 기자회견 강행하면 그 사람들이 나 죽인대. 아니면 내가 못 견뎌. 내 인생 박살 나는 꼴 보고 싶어? 뭐라고? 김하늘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동생을 구하러 가는 길인데 동생은 오히려 그녀를 저주하고 있었다. 놈들은 김민준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산산조각 낸 것이 분명했다. 김민준은 깨진 병조각을 목에 바짝 들이대며 악을 썼다. 누나 때문에 내가 부대에서 왕따 당한 거야. 누나가 잘난 장군이라서. 제발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누나가 여기서 더 움직이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알았어. 대답해.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달라고. 영상통화가 끊기며 화면이 암전되었다. 순간 막막한 정적이 찾아왔다. 차 안에는 세찬 빗소리와 김하늘의 거친 호흡소리만 맴돌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손을 떨며 굳어버렸다. 손끝에서부터 한기가 밀려왔다. 방금 전 목격한 김민준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비명소리가 뇌리에 문신처럼 새겨졌다. 정의를 위해 빼든 칼이 도리어 동생의 숨통을 조이는 흉기가 되어버린 비극적인 상황. 김하늘은 핸들에 머리를 쳐박고 짐승처럼 오열했다. 터져나오는 울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무력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때 정적을 깨고 휴대폰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발신자 정보는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았다. 박도현 준장, 군내 사조직의 실세이자 박명훈 소장의 든든한 뒷배. 김하늘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고 정중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장군, 아니지. 이제 곧 군복을 벗으실 테니 김하늘 씨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김하늘의 눈에서 시퍼런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이가 부서져라 악물며 내뱉었다. 박도현, 내 놈 짓이냐? 민준이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듯한 여유였다. 진정하세요. 저는 그저 선택권을 주었을 뿐입니다. 동생분의 희생정신이 참으로 눈물겹더군요. 아름다운 남매 아닙니까? 김하늘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박도현의 숨통을 끊어놓고 싶었지만
김민준의 목을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박도현의 목소리가 독사처럼 귓가를 파고들었다. 간단합니다. 김하늘 씨.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쓸데없는 정의감과 계급장, 그것들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폭론이 기자회견이니 하는 망상은 집어치우십시오. 김하늘은 입을 뗄 수 없었다. 침묵은 곧 굴복이었다. 박도현이 선고하듯 싸늘하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위병소로 오십시오. 미리 작성해둔 사직 지원서에 서명하고 부대 운영비를 횡령했다는 자백 영상을 찍으세요. 그리고 쥐죽은 듯이 군복을 벗고 사라지십시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동생은 제가 책임지고 의가사 제대시켜 드리죠.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겠습니다. 김하늘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불명예 제대이자 사회적 매장이었다. 피땀 흘려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시궁창에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피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하던 김민준의 얼굴만이 가득 찼다. 박도현이 최후 통첩을 날렸다. 20분 드립니다. 그 안에 도착하지 않거나 딴 마음을 품으면 동생분의 손이 미끄러지는 건 찰나의 순간일 겁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김하늘은 멍하니 빗속을 응시했다.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세상은 온통 흐릿하게 뭉개져 보였다.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군인의 명예와 진실을 밝히는 길이냐, 아니면 하나뿐인 혈육의 목숨이냐?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과거 수많은 해외 파병 작전에서 생사를 넘나들 때도 이토록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적의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강철 같은 그녀였지만 동생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누나일 뿐이었다. 미안해 민준아. 김하늘의 입술 사이로 체념 섞인 독백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차를 돌리는 핸들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전장이 아니라 처형장이었다.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 모든 것을 난도질당할 잔혹한 도살장이었다. 20분 후 김하늘의 차가 사단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위병소의 서치라이트 불빛만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비쳤다. 눈이 부셔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김하늘은 망설임 없이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온몸을 적셨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엉겨붙었고 흙탕물이 옷 사이로 스며들어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